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평 민법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 강의를 또 하게 될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랑 같이 기본 강의 또 온라인상으로 이제 문제풀이 강의 하신 분들께서는 또 이제 제가 어떻게 해갈지 방향성에 대해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 교재에 있던 내용들을 사회에 걸쳐서 민법 2회, 물권법 2회에서 쭉 정리를 해드려 볼 거예요. 그래서 제 교재하고 우리 문제풀이에 했었던 기출 제 정리해드린 것 그 두 개만 가지고 시험장 갈 수 있도록 아마 되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기본서 보면서 다시 한번 문제들 중요한 포인트 정리해 드릴 거예요. 방식은요,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 되셨던 거죠. 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직접 드리면서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죠? 여기서 어떤 게 핵심인 거지? 이렇게 드릴 때 여러분께서 속으로 답을 하시면서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저랑 강독하면서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들, 그리고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여기다 말씀드릴 테니까 쭉 한번 정리를 마지막 한다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법 총칙 쪽에 여러분, 네, 저희 시험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네, 그래서 문제 하나가 물권법에서 더 나오면 나올까? 그 정도인 거지. 민총과 물권법은 여튼간에 비슷한 레벨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법 책을 쭉 한번 정리하면서 강독 같이 해보세요. 이 페이지 민법 1번부터입니다. 민법 의의에 대해서는 크게 볼 것부터 말씀드렸죠? 오케이, 눈으로만 보시고 넘기시면 되고요. 민법 법원 쪽입니다. 자, 여러분 이전 여러분께서 어떻게 정리하신 거냐면 민법에 법원 하게 되면 그래 여기서 뭐가 나온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돼요. 민법에 법원이면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뭘까요? 네, 그럼 불문법 관련돼서 관습법 얘기 나온 거죠. 그죠? 이렇게 머릿속에서 여기는 뭐가 나온 포인트지 이렇게 두세 개 정도를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일 텐데요. 성문법 관련돼서 나온 문장은 이거죠. 여쭤볼게요, 여러분. 긴급 재정 명령은 그 민법 일종의 성문법에 포함될까 안 포함될까요?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차피 문제풀이에서 다 했었지만 다시 새롭게 정리 드릴게요. 긴급 재정 명령은 민법 1조의 법률에 포함돼 안 포함돼요? 하나, 둘, 셋. 포함되죠. 이게 알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줄. 로마자 2번 성문법에는 법률뿐 아니라 명령, 규칙, 조례, 조약 등등 등장하죠. 명령이란 말을 들었었지만 긴급재정 명령 아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긴급재정 명령도 역시 뭐라고요?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셔야 되죠. 조례 포함됩니까? 네, 조례 포함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따라서 이 법원에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는 1조에 뭐가? 그치? 성문법에서는 뭐가? 명령이라든지 규칙 조례들이 포함된다 요구하고요. 불문헌법으로서는 그쵸 뭐가 바로 관습법 이게 중요했죠. 관습법에서는 여러분 성립 시기가 중요하죠. 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관행이 있었고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뭘까요? 그렇죠. 이것이 헌법 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 요 세 가지 요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동안 관행이 있었고 법적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그 기존의 관습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법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효력을 잃는다. 어디 있어요? 이 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죠. 사회구성의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규범성을 구속성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확신이 떨어졌어요. 이걸 과연 우리 믿을 수 있을까? 네, 그것들은 효력을 잃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성 종중 문제였었죠. 여성 종중 문제는 요즘은 조금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왜? 좀 시대가 좀 지났어요, 그죠? 네, 근데 출제되었던 게 있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관습법의 종류 보셔야죠.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분묘기지권과 관법제, 관습법, 법정지상권 이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밑에 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무엇과 무엇?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이었어요. 또다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하게 되면 밑에 표를 먼저 보시 마시고 눈을 살짝 돌려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지? 이것들을 생각해보는 뜻인 거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시험에서 많이 나온 것들은 바로 입증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관습법은 하나, 둘, 셋. 법원이 직권으로. 핵심 포인트는 직권이죠. 지금 여러분께서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아는 것하고 시험장에 점수가 잘 나온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시험장에서 잘 나오려면 어디에 반응 속도를 빨리 하셔야 돼요. 관습법은 하나 둘 셋 직권 이런 말에 반응하셔야 되는 뜻이죠. 사실인 관습은 하나 둘 셋 당사자 주상 입증 이거예요. 물론 원칙적인 거고 예외적으로는 당사자가 아니고 법원이 직권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란 말 보통 그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관습법은 직권 그러면 사실인 관습은 당사 주장 입증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사실인 관습 정도만 정리를 다시 책에 없는 내용을 해드린다면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이죠. 사실인 관습이요. 네. 이건 무슨 기준이라고 여러분? 해석 기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얘기죠. 어떤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 그걸 문장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렇게하냐? 그냥 사실관수 나오게 되면 이 무슨 해석? 해석 기준이야, 그렇죠? 어디에 해석 기준이야? 강행법규의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그렇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디에도 강행 규정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요? 두 가지 케이스를 정리해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강행 규정에 결합이 있구나. 그래서 같은 경우 첫 번째는 강행 규정에 뭐냐면 결함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행 규정이 뭐하구나? 위임할 때.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적 관습은 해석 기준이야. 어디에? 임의 규정에. 그런데 유의적으로 강행 규정이 해석이 될 수도 기준이 될 수도 있어. 두 가지 케이스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강행 규정상 결함이 있거나 위임을 했을 때는 그때 해석 기준이 될 수 있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리법원성, 헌법재판소 법원성 크게 중요하지 않고 판례 법원성은 인정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시켜드렸죠? 조리법원성 동그라미, 헌법재판소 동그라미, 판례는 X 전화드렸죠. 이렇게 해놓으셔야 시각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넘기기 전에 뭘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민법 법원은 나올 것은 몇 가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성문법과 불문법. 성문법에서 나올 것은 민법에선 법률뿐 아니라 명령, 규칙조례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명령이 어떻게 나온다? 긴급 제정 명령 등등 말씀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불문법과 여기서 나올 것은 뭐다? 관습법이다 나왔던 거고, 관습법 관련돼서는 성립 시기라든지 효력에 관련된 일반적 얘기와 더불어서 무엇과의 비교점? 사실인 관습과의 비교점. 이것이 나오는 포인트죠. 그렇죠? 더불어서 마지막에 판례는 법원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상급심은 하급심을 기속해요. 상급심은. 하지만 일반적인 법원성은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은 판례는 법원성이 없는데 상급심은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 말 등장하게 되면 틀렸냐? 아니, 맞아요. 따라 지네끼리는 뭐냐면 기속을 해요. 하지만 보편적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 뜻이에요. 까지가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될 수 있죠. 어때요? 이제 제가 이번 사회를 어떻게 강의를 해드릴지 아시겠죠, 여러분? 따라서 먼저 어떤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어디가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그걸 말씀드린 다음엔 제목을 먼저 여쭤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먼저 떠올려보셔야 돼요. 아, 관습법 뭐 나온다고 그랬었지? 이렇게 쥐어짜는 시간을 저랑 4회 동안을 가져보도록 해보세요. 자, 넘깁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 민법 기본 원리는 나올 거 없다 말씀드렸죠. 항상 나올 거 없으면 연필로 찍으라 말씀드렸죠. 아예 안 볼 것들은 확실히 그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앞두고는 나를 자잘하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안 볼 것이라도 이해 안 돼. 그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시험 안 나와요. X 치시면 되죠. 7페이지도 권리 의무 관계 처음에야 기본 강의서야 권리가 뭐고 의무가 뭔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권리 의무 뚝 지우시면 돼요. 8페이지, 9페이지도 있지만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형성권 여기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말 그대로 계약이 아니고요. 혼자서 상대 승낙과 여기도 말씀드린다면 단독행위는 뭘까요? 단독행위라는 것은 계약과 비교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약과 비교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얘는요. 상대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상대의 승낙 등이 동의 등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것들.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적은다는 얘기는 이 정도는 이제 시험에서 알아채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뭘까요? 이렇기 때문에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상대의 이치가 불안해요. 왜? 상대한테 마음대로 내가 뭐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조, 기, 철, 제가 되는 거죠. 그죠? 조기철제 뭘까? 그래서 그것이 상대방 단독행위 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보통 해당되는 얘기 있지만 조건이나 기한이나 조건이나 기한이나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무슨 기간?
제척기간. 요 정도가 이제 일반적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상대의 동의라든지 승낙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해서 상대가 요즘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조기 철제하시면 돼요. 조건, 기간 붙일 수 없고, 처리할 수 없고,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요 정도까지가 이제 보통 나올 때 이제 설명되는 말들이죠. 이럴 때 상대방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는데요. 상대방 없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 포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볍게 보신 거죠. 이거는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거를 보통 형성권이라 하죠. 물론 여러분 자세하게 들어가면 형성권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수험적으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묻거나 형성권을 묻게 되면 같은 거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형성권 관련돼서는요. 첫 번째는 제가 종류해드렸었죠.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냐 말씀드렸죠? 기억나실까 여러분? 제 친구 누구요? 동철이요. 그쵸? 동철이 면상이 추치해요. 그쵸? 어떻게 술 먹었더니 동철 면상 추취 해드렸었죠. 그쵸? 이거만 돼요. 동의권, 철회권, 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헷갈리시면 여러분 추치만 하셔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 시험에서 동철면상은 좀 많이 안 나오고 추치해. 이걸 보통 가지고 내죠. 그죠? 이게 등장한 뭐라고?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형성권 해드렸죠.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거죠. 공부지전. 그죠? 부지공차 뭐 밑에 표 나왔었지만 뭐 알아서 외우시겠습니다만 부지공차. 부지공차. 이게 왜 문제일까요? 보통 형성권은요, 형성권이고요. 청구권인 거죠. 형성권은 야, 해 말씀드렸죠. 반면에 청구권은 해줄래 이거거든요. 근데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 애들이 있죠. 그것들이 뭘까요? 바로 부지공차죠. 부지공차. 그래서 구성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그렇죠? 차임 증간 청구권. 그래서 이 부지공차 뭐 이렇게 네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되는 거죠. 자, 이것과 보통 대비되는 것이 뭐예요? 등기청구권이죠. 등기청구권은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형성권 아니고 청구권이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주시죠. 등기청구권. 얘는 형성권 아니에요. 네, 얘는 청구권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세트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거죠. 자, 그런데 형성권 재판상 청구해야 될까? 원칙상 재판권 행사 재판상 청구 안 괜찮아요. 다만 하나만 딱 기억하시죠. 보면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형성권은 재판상 해야 된다. 아니에요. 형성권은 자기 혼자서 여러분 취소하거나 해제할 때 무슨 재판소까지 가요? 제가 얘기하면 되지. 하지만 뭐는 채권자 취소권만큼은 재판상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다시 한번 형성권도 시험에 나와요. 2년에 한 번 정도, 2, 3년에 한 번 정도. 이럴 때 형성권에서는 이행 말씀드린 김에 단독행위 관련돼서 상대방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없는 것은 그냥 소유권 포기 정리하시면 되고요. 얘는 거의 뭐 나올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험에서 한 번 나왔으니까 정리드렸고 상대방 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얘는 뭐라고요? 얘는 형성권 묻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럴 경우는 형성권 종류는 동철, 명상, 추치해 기억하시고 헷갈리는 것은 뭐다? 청구권은 끝나지만 부지공차 이것들이요. 구성매수 청구권, 지상매수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차임 증가 청구권, 부지공차 나오게 되면 뭐다? 형성권이다. 기억하시고 보통 오답지문으로 뭘 구성한다? 여기가 슬쩍 이 부지공차 더불어서 등기 청구권 넣는다. 등기 청구권은 뭐다? 그냥 이건 채권자 청구권이다. 그렇죠? 물권적이든 채권적이든 청구권이다. 이것들이 시험의 포인트죠. 자, 넘기시면 10페이지의 권리의 충돌과 경합, 권리의 경합, 11페이지, 10페이지는 볼 거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그러면 신의 성칠 원칙을 보시면 되겠네요. 신의 성실 원칙은 여기는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판례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판례인데요. 보통 문제 나오게 되면 거의 7, 80%는 판례인데 신의성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묻기도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12페이지에 있는 양으로 3번 강인규정성이에요. 신의성실은요, 강인 규정이 위반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임의 규정이 아니에요.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가끔 문제에서 나오는 파이트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과 더불어서 13페이지에 있는 것이 바로 문제 종종 등장하죠. 어떤 걸까요? 시성실의 원칙에서 모승의 근반 원칙, 이게 무슨 말일까? 네가 했던 말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예컨대 계약을 한댔다가 하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황당하네. 아까는 A를 하자다가 A를 하지 말래. 너 뭐야? 말 바꾸면 안 되지. 시성실의 원칙이 어긋나잖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경우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계약을 한 거야, 애들이. 그 상태에서 강행 규정을 위반했는데 계약을 하자는 인간이 지가 야, 우리 강행 규정 위반했으니까 우리 이제 하지 말자.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야, 신성시 위반해. 넌 저기 뭐야 지켜야 돼.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강행 규정에 반한 일이 발생하죠. 따라서 그 두 가지 포인트. 그건 어디 있어요? 13페이지에 제가 팔레박스로 해드렸었죠. 그래서 신의성시 원칙에 관련돼서 몇 가지, 그 두 가지가 일반적 물을 때 나오는 포인트죠. 신의성시는 뭐라고? 직권으로 한다. 두 번째는 강행 규정 위반할 때는 그때보다 예외적으로 신의성시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말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 두 가지 정리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중요하긴 두 가지가 보이시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다른 것들은 연필로 칙칙칙 그세요.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이렇게 대략적으로 있잖아요. 한 페이지당 한 3개 정도. 그 한 페이지당 아예 시험 안 낼 것들은 짓기면 듣기는 되고요. 페이지당 보통 3개 정도의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돼요. 평균 잡아서. 되셨죠? 어떤 포인트는 한 페이지 5개 나올 수 있겠죠. 또 어느 페이지는 하나도 안 넣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페이지당 3개 정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과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책이든 간에 2-3개 정도를 남기고 페이지마다 이렇게 하겠다. 이게 수험의 전략이 될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세요. 파생원칙 보겠습니다. 사정변경원칙 등등등. 이런 이름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신의성시 원칙에서는 다음 중 어떤 원칙이 어긋나는 것이 묻지 않죠. 그냥 원칙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요것만을 물을 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사정변경 원칙 같은 경우는 뭐가 포인트죠? 일시적 계약 관계와 계수적 계약 관계, 이거를 둘로 나누신 것이 포인트죠. 수험에서는요. 따라서 사정변경 원칙 같은 경우는 13페이지 가장 마지막 보시게 되면 돈이 좀 바뀌었어요. 물가가 좀 올랐어요. 이것만으로 뭐 할 수 없어요. 해지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시적 계약 관계에서는 거의 해제권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보시면 돼요. 다만 계속적 거래관계, 이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 정도를 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수적 거래관계에 관련된 판례 보시면 되죠. 위에 있는 것들은 가볍게 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계수적 무슨 계약이요? 그쵸, 보증계약이죠. 계수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 존속해 한 것은 통념서 발악하지 못하므로 그때 뭐 할 수 없다? 그때는 해지할 수 있다 했었죠. 그죠?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예컨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보통은요. 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가 계수적으로 보증하다가 이사가 이제 뭐 사직을 했죠.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 문제인 거죠. 이럴 때 우리 판례 뭘까요? 네가 그동안 해온 보증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확정된 것, 이미 확정된 것은 그다음 뭐 여전히 뭘까? 넌 책임져야 된다. 하지만 앞으로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인 것, 너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 이게 판례의 머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이사 재임 시까지 계속 보증해왔어? 그치, 뭐 어쩔 수 없잖아. 네가 대표니까. 그런데 그 지위에서 나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미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 보증계약 해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너는 보증해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나올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다음엔 모순행위 금바지 원칙, 모순행위 금지 원칙. 여기도 관련된 것은 관련 판례 첫 번째에 아주 종종 나오죠. 이것들은 대리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만 무권 대리 문제인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정리해 드렸죠? 이해하기 쉽게. 사고 치는 아들 말씀드렸죠. 아들이요. 그렇죠. 권한도 없는데 무권 대리로서 상대방에게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누구 건물을요? 아버지 건물을요. 이런 말씀 이렇게 드렸죠. 아버지 10억짜리 건물을 얼마에 판 거예요? 5억에 판 거예요. 왜? 진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아버지가 연락 돌아가신 거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렇게 그랬는데 그랬더니 아버지 10억짜리 건물을 내가 상속하게 생긴 거지. 그럼 어떤 꼴이에요? 10억짜리 건물을 내가 5억에 판 셈이잖아. 그랬더니 이 인간이 지가 아버지 지위를, 피상속인 지위를 상속할 딱 입장이 되니까 비로소 저기요, 이건 무권 대리니까 이건 안 돼요. 무효로 주장한 거죠. 말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싸가지 없는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신다면은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자주 나오는 것이 그 세 번째 판례예요. 취득시효 완성 후에요. 취득시효 15페이지 판례박스 저 위쪽 가시면은 판례박스에서 저 위에 두 번째 줄이죠.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이게 중요해요.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에 반해 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치성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언뜻 봤을 때는 제가 모르고 한 거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뭔가 도와줄만 한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취득취욕을 당하는 소유자 입장도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죠? 이 사람은 내 땅인데 누가 20년 살았다고 제 땅 주장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취득시효 사정을 모르고 포기했다 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시효 취득을 주장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했다. 이 판례가 종종 나오죠. 그래서 중요 판례 두 개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실효의 원칙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 의의에 관련된 판례박스 중요하지 않고, 적용 범위 등장하는 해제권, 형성권 요거 보시면 1년 4개월 전 발생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채무 이익을 최고한 자가 새삼스럽게,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새삼스럽게 하는 판례에서 제가 그랬었죠. 판례마다 뭐가 있다? 판례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1년 4개월 판례도 있고 2년 6개월 판례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판례는 새삼스럽게 이런 말 등장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판례에서의 문구, 여기를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글을 이제 문장을 보실 때 포인트를 잡으시고 보셔야 된다는 뜻 잊지 마세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권리남용 같은 경우도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판례, 여기도 역시 판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판례 보시게 되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 불가능 또는 현재 곤란하였거나 그런 불필요하게도 하고 믿는 행동을 하였거나, 그렇죠?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거나 하게 되면, 이것은 그러면서 시효 소멸을 주장한다? 말이 안 되는 뜻이죠. 요인 두 개 다 시험 나섰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채무자가 완성 전에 권리 행사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재 곤란을 했거나,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가 시효 중단시켰더니 아유 뭐 우린 사이에 무슨 뭐 통지하고 그래 됐어 그거 갚을게 이렇게 했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행동을 했거나, 두 번째 뭐냐면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거나, 두 가지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시효 중단을 하지 않게 했거나, 그다음에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거나, 두 개 다 시험 나왔었으니까 두 개 다 알아두세요. 그럴 경우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거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주관적 요건, 밑에 있는 판례박스,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가볍게 보시고 17페이지에서 그 효과가 무엇이냐 했을 땐 세 번째 줄, 권리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나왔었죠. 그래서 권리 소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권리 행사를 금지한 거지 권리 자체를 박탈한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판례박스 두 개에서는 두 개 다 중요하죠. 첫 번째 뭐예요? 이것은 표현 이상한데 싸가지 없는 딸 해드렸었죠. 외국에 나가 있는데 남동생하고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지. 아버지가 힘들고 아픈데 내 집에서 나가시오라고 명도 수송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외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 집도 필요 없는데 상국에 살고 있는 아버지하고 남동생 나가라 했어요. 그때 권리 남용된다. 이 판례는 워낙 유명해서 안 나올 정도지.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판례고, 그 밑에 판례는 가끔 요즘 나오는 판례죠.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유만으로 국가 소멸시효를 완성 주장한 것은 신성시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볼 수는 없다 해드렸었죠. 무슨 말일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근데 갑자기 머리를 그쪽이더니 저기요 배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났어요 라고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죠. 됐죠? 네. 이 정도 판례하고 제가 기출문제에서 해드렸던 판례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범위 넓히지 마시고 여기 나온 정도 판례만 보시면은 신성시효 측 자체는 웬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지금 우리가 몇 문제 한 거예요, 여러분? 두 문제 한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법원에서 한 문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어디 나오는 거죠? 신의성실. 이 법원과 얘기와 신의성실 얘기, 크게는 세 가지. 법원 얘기, 신의성실 얘기, 형성권 얘기 해드렸죠. 요 세 개는 매년 나온 것은 아니고요. 요 세 개 중에서 두 개 정도가 이제 이렇게 조합으로 보통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한 문제당 보통 뭐 길면은 2, 3년에 한 번 정도, 짧으면 1, 2년에 한 번 정도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드린 게 뭐냐면 공부를 막 하게 되면 내가 어디까지 뭘 배웠지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했지? 그때마다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내가 나오는 영역마다 한 문제씩을 넣었다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영역마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법원 쪽 정리해드렸었고, 지금 형성권 정리해드렸었고, 세 번째는 신의 성실 정리해드린 거죠. 됐죠? 이렇게 머릿속에서 카운팅을 하면서 정리해보세요. 자, 권리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권리 주체. 권리 주체 관련돼서는 어떤 문제 나왔을까요? 네, 권리 주체 관련돼서는 첫 번째는 능력 관련돼서 일반적인 얘기와 더불어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죠, 여러분. 여기선 첫 번째는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 관련된 얘기가 보통은 매년 아니고요. 이것도 가볍게 2,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고요. 하지만 행위 능력 관련된 제한 능력자 얘는 매년 출제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 나올 것은 크게 보자면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에 대한 일반적 얘기 하나. 두 번째는 제한 능력자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이기 세 번째. 그렇죠? 요 정도 얘기하고 뒤에 있는 이제 부재와 실종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포인트들이 되는 거죠. 여기는 매년 출제되는 곳이니까 잘 또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자, 민법상 권리 능력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것들은 제가 개론적인 내용들은 해드렸었죠. 그래서 기본적 개론적 얘기도 해드렸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해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를 대비해서는 20페이지부터 문제를 보시면 될 거예요. 가끔은 이제 뭐냐면 권리 능력의 소멸사가 뭡니까 물어보게 되면 깜빡할 수 있어. 권리 능력이 언제가 소멸될까 해볼게요. 권리 능력은요 오직 사망으로 인해서만 소멸된다. 맞습니까? 네, 맞죠. 오직이란 말 들어가니까 약간은 좀 새로가 보이십니다만 권리 능력은 출사죠. 출사 해드렸었죠. 권리 능력은 출사예요. 언제? 출생부터 사망까지 출사. 따라서 오직 사망으로 인해서만 권리 능력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출사 기억하시면 되죠. 이 출사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사니까 문제된 게 뭘까요? 예외죠. 항상 민법 문제 그랬죠. 항상 예외 항문이라고요. 출생 관련해서 문제된 것은 뭘까? 바로 태아의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출생 관련 문제된 것은 태아의 문제인 거고요. 사망 관련해서 문제된 것이 바로 실종 선고된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뭘까요? 바로 여기는 둘 나오시겠죠. 일반적 문제가 없으면 그냥 법률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 문제된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 제한 능력자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보게 되면은 출생과 사망 관련돼서 인간은요 출생했고 살고 사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출생 관련된 것은 태아의 문제, 사망 관련된 것은 실종 선고 문제, 그다음에 생존 관련된 것은 제한 능력자의 문제. 세 개를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권리 능력이라는 것 관련돼서는 권리 능력 자체가 물어보긴 그럴 거고요. 태아의 보호, 그렇죠? 요것들이 이제 보통 문제 구성되죠. 태아 보호는요, 우리는 개별적 보호주인가요? 아니면은 일반적 보호주 입장인가요? 하나, 둘, 셋. 개별적이죠. 그럼 개별적은 몇 개 있을까요? 5개 있었죠. 불, 상, 유, 대, 인 해드렸어요. 차례도 20페이지 보시면 민법 규정이 있죠. 앞졌다 쓸까요? 불상, 유대인, 불법행위, 상속, 유중, 대습상속, 인지 5개. 그죠? 여기서 대습상속이라든지 인지라든지 이것들은 상속법 얘기니까 그 뜻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두신다면 인지란 것은 뭘까요? 이건 전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인지라고 하는 거죠. 네. 결혼을 했으면요 친생제로 추정이 돼요. 친상법 같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내 아이요 하는 것이 인지가 되는 거죠. 대습상속은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따라서 몸을 정리하시면 돼요. 불상유대인. 이 불상유대인은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다음 중 태아에 보호 관련된 것은 하면서 이제 우리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추구했다, 틀렸다, 맞았다. 그 얘기에 더불어서 불상유대인 그 섞어서 문제를 구성하고 있죠. 이것과 더불어서요 태아의 법적 지위인데요. 이것은 태아의 법적 지위 같은 경우는요 뭐예요? 나오는 것이 이거죠.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으면 문제 없어요. 태아가 죽어서 태어도 문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게 되면 그땐 권리를 주죠. 둘 다 태아가 죽게 되면 그땐 권리 인정하지 않죠.
관련된 것이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이었는데 이제는 시험 나올 확률이 좀 떨어져요. 워낙 많이 출제됐던 내용이 워낙 예전 얘기라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불상규대인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권리능력의 소멸은요, 그쵸, 사망이죠. 사망.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시죠. 자연인은 유일하게 뭐로서만, 사망으로서만 권리능력이 일죠. 이것이 시험 나왔던 지문인데 막상 이렇게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그런가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죠. 오직 사망이에요. 21페이지 밑에 보시면 언제, 내가 말씀드렸죠. 권리능력은 출사, 출생으로부터 어디까지, 사망까지, 출사의 출사 정리하시면 됩니다. 관련돼서요, 문제된 것이 동시 사망의 추정과 바로 인정 사망과 실종 선고예요. 가볍게 정리해 보자면 동시 사망의 추정이죠. 동시 사망의 추정.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죠? 여기를 추정을요, 간주한다, 본다, 이렇게 틀리게 하죠. 그래서 동시 사망은 뭐죠? 추정이죠. 두 명이서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상속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죽었으면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상속한 상태로서 끝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다음 돌아졌으면 아들이 죽는 순간 상속인 자리를 아들은 잃어버리고요,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급히 말씀드린 것은, 좀 빨리 말씀드린 것은 우선 수업에서 한번 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여기는 상속에 대한 자세한 것까지 알 수는 필요 없고 다만 그냥 규정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누가 먼저 죽은 따라서 상속을 누가 받는 문제 생기니까 법에서 뭐라는 거죠? 야, 동시에 사망했으면은 사망한 것을 본다. 그러면서 효과로서 뭘까? 이들 사이에는 상속은 있어 없어? 없어 한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 사이에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들과 아들, 저희 아버지, 니들은 상속이 안 이루어진 걸로 보자.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다시 한번 동시사망의 하나 둘 추정이죠. 그런데 넘기시면 22페이지죠. 자, 대습상수 이거죠. 자, 갑이 돌아가셨어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답이 돌아왔으면 그 재산을 누가요? 을과 병과 정이 이제 상속받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갑이 돌아가고 나서 이 자식들이 돌아가면 좋을 텐데, 아이고 생전에 누가요? 병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둘째 아들이. 슬픈 일이죠. 병이 돌아가고 나서 누가? 손주인 A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약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면은 3억이 재산이 남았으면 1억을 누가? 병이 돌아가면서 A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상속을 안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아이가 가혹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A가 대신 이 자리에 위치해서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상속을 뭐라 부른다? 대신 받는다. 대습상속이죠. 그렇죠? 그럼 동시사망은 뭘 기억하시면 돼요? 동시사망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주가 아니고 추정이다. 두 번째 동시사망은 하나 둘 셋 당사 사이에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 둘 셋 대습 상속은 인정된다. 요 세 가지가 세트예요. 되셨죠? 동시사망 관련돼서 몇 가지라고 숫자를 3을 딱 적어 놓으신 거야. 그렇지? 세 개. 그래서 동시사망 나올 것은 첫 번째 간주가 아니고 추정이다. 두 번째 그들 간의 상속은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대습 상속은 인정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를 문장으로 푹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럼 시험장에서 동시사망 딱 보게 되면 그 세 가지가 딱 나오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수험적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번에 보게 될 40개 민법 문제에서 모든 걸 다 맞추지 못할 거예요. 왜? 제 방향 포인트는 모든 걸 다 섭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우리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를 보게 돼도 5개 선택지가 아마 상당수는 5개 선택지가 저랑 공부했던 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 2-3개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답의 근거는 그 2-3개 안에서 내가 안 봤던 판례가 아니고 봤던 판례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높이셔야 되냐면 최소한이 이걸 높이셔야 되는 뜻이에요. 내가 배운 것만큼은 몇 개 나오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공부가 처음이거나 경험이 없으면 자꾸 이 책 저 책 이 판례집 보게 되는데 정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아마 3년치 기출을 보더라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민법만이 아니고 1차 문제는 다 그런 거예요. 어차피 3년치 문제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그거 위주로서 정확한 내 반응 속도만 높이는 작업, 이걸 하시려면 글자를 줄이셔야 돼요. 네, 한마디로 문장으로 외우지 마시고 동사는 몇 개? 3개. 첫 번째는 추정, 두 번째 상속 X, 세 번째 대습상속 동그라미, 이렇게 정리하시는 뜻이죠. 자, 인정사망이에요. 인정사망도 가끔 나와요, 여러분. 가끔요. 자, 인정사망 역시 제 밑에 줄 하나 둘 셋 사망으로 추정이에요. 그죠? 인정사망. 이것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고도의 사망의 확신성이 있어요. 뭐 산불 났다든지 등등요. 근데 이거를 실종선고 하게 되면 또 몇 년 기다리고 그래요. 그죠? 그럴 때는 고도의 확률이 있을 때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 등의 보고에서 사망으로 추정하는 제도예요. 추정. 하지만 이 역시 뭘까요? 사망으로 한번 추정하게 되면 사망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따라 번복되기 전에 실종 선고 등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추정되면 추정되는 거지.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추정하는 제도다. 그 밑줄 치시면 됩니다. 실종 선고는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뒤에 가서 항을 달리해서 정리를 해볼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네, 이제는 행위 능력 관련된 얘기들을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매년 나오죠, 여러분. 매년. 네. 많은 해에는 두 문제도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행위 능력에 대해서는 가볍게 보신다면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예요. 그렇죠? 행위 능력은 뭐라고요? 단독으로 유효한. 그러니까 이 개념 22페이지의 양가로 1번의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이 말이 중요하죠. 왜 그럴까? 이런 행위 능력이 없으면은 어떤 뜻이라는 얘기일까? 단독으로 유효하게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발생 배경 보시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의사 능력은요.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획일적으로 판단할까요? 개별적으로 판단할까요? 하나, 둘, 셋. 개별적이죠. 그렇죠? 개별적이요. 그럼 의사 능력은요. 객관적으로 판단할까요? 주관적 판단할까요? 하나, 둘, 셋. 주관적 이거죠.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개별적 사건을 케바케로 봐준다는 뜻이에요. 너 술 얼마큼 먹었냐? 평소 주량 얼마인데 정말 의사 능력이 있었니? 물어본다는 뜻이죠. 너무 힘들어요. 누구도요. 상대방도 제가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가 힘들고 법원도 판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획일적 기준 맞는 것이 바로 행위 능력이죠. 22페이지에서 발생 배경 밑에 세 번째 줄 의사 능력은 개별적이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죠. 깜빡하시면 또 무슨 능력은 다 획일적이던데 아니요, 개별적인 의사 능력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럼 여쭤볼게요. 행위 능력 제도를 만든 취지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죠? 하나, 둘, 셋. 아니죠. 행위 능력은 거래 안전을 희생해서라도 제한 능력자를 보호를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23페이지 쭉 위 내용에서 추가해서 써두시세요. 행위 능력 제도는 뭐를 위해서? 네. 행위 능력 제도는 뭐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거래 안전이 아니에요. 네. 거래 안전 보호가 아니고요. 누구죠? 제한 능력자들을 보호한 거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뻔히 알면서도요. 행위 능력은 뭔가 보호를 한다 들은 거야. 어설프니까 행위 뭘 보호해. 보니까 뭐 거래 안전을 보호하니까 뭐냐면 뭐 보호하나 보다. 아니죠. 거래 안전 보호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이 누구죠? 제한 능력자를 보호. 거래 안전은 훼손이 되더라도, 그렇죠? 다시 되돌리더라도 그렇지만 뭐를 위해서? 제한 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행위 능력 제도가 되는 거죠. 자, 미성년자를 봐요. 미성년자 보게 되면 19세, 이건 기억해 주셔야죠. 그러면 연월 계산 뒤에 정의하겠습니다만 초일이 산입이 되죠. 네, 초일 산입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혼인하면 성년으로 본다는 자주 나오지 않아요. 알아만 두시죠. 자, 행위 능력 보시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뭘 얻어야만 된다? 통일을 얻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행위 능력이 유효하게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들은 보니까 제한 능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효하게 단독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요? 동의를 얻어낸대요. 여기 보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뭐 동의 등등 나왔었잖아요. 그 쭉 나왔는데요. 여기서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까지 제가 포인트 한번 해드렸었죠. 그 포인트 정리해드린다면 자, 여기는 미성년자, 여기는 상대방, 여기는 대리인 해드렸었죠. 여기는 미성년자, 여기는 상대방, 여기는 대리인 해드렸어요. 그죠? 자, 이럴 때 기억들 아시죠? 자, 가본요. 원칙적으로는 해야 한대요? 안 돼요. 단독으로 행동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게 있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실까요, 여러분? 부처, 영대, 취임 해드렸죠. 부처, 영, 대, 취, 임 이거 해드렸죠. 그죠? 네. 부는 뭘까요? 하나, 둘, 셋. 부담 없는 증여. 그죠? 부담 있으면 안 돼요. 부담 없는 행위 대표적인 것이 부담 없는 증여.
처는 뭘까요?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 6조에 나섰죠.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판례 24페이지에 밑에 판례 드렸었죠. 이것도 자주 나오죠. 미승년자가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것은 뭘까?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이라는 거죠. 너 얼마 버냐? 어리지만 돈 100만 원 벌어요. 그래? 한 50만 정도 네가 카드 긁어도 괜찮아. 처분을 허락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사료 등장하죠. 미승년자가 내가 돈은 받은 만큼에서 쓴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이거죠.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 계약한다. 요거죠. 포인트는 미승년자 소득 범위 내.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렇죠? 소득 범위 내 신용 그 계약이 그래서 포인트는 소득 범위 내. 이거 처분을 허락받은 거다. 부처 영. 영이 뭘까요? 영이 뭐냐면 허가받은 영업이죠. 영. 영업에 대한 행위 몇 조? 8조. 24페이지 있죠? 영. 대는 뭘까요? 미성년자라도 대리할 수 있죠. 왜 그럴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으니까. 취는 뭘까요? 이것이 보통 포인트인데요. 헷갈리는데요. 취소는 할 수 있죠. 미성년자가. 그렇죠? 그들이 유효하게 행위 못하도 지가 취소할 수 있죠. 임 뭘까요? 임은 임금 청구 해드렸었죠. 요것만 딱 알고 있어도 기출문제 보실 때 상당히 도움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드린 게 뭐냐면 내용들을 안다 하더라도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답에서 문제에서 보고 반응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 딱 나오게 되면 부처형대 취임을 딱 떠올리면 분명 그 중에서 뭐 미성년자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도 뭐냐면 임금 청구할 수 있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형대 취임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헷갈리면 안 돼요. 취소행사 할 수 있어요. 취소냐. 자, 부모님은요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 어디 살죠? 무슨 동이요? 네, 대치동 산다 말씀드렸죠. 대치동 따라서 뭐라고? 대리권, 취소권, 무슨 권? 동의권 이걸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맞죠? 대리권, 취소권, 동의권 됐죠? 이거 대치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정 대리는 당연히 뭐냐면 이 미성년자에 대한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겠죠. 미성년자가 언제 뭐 지명하겠어요? 법정 대리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해상반행은 안 돼요. 다만 이해상반 안 된다. 안 돼요. 이해상반은 그렇죠. 이 행위를 하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아버지가 엄마가 지금 미성년자 대리를 해줘요. 근데 근데 부모님과 미성년자가 동거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미성년자에 피해 본 것이 누구한테는 부모한테 이익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이득이고 애한테 피해 본 것은 안 돼요. 잘 봐요. 부모한테는 이득이고 애한테 피해 보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어떤 케이스 난 거죠? 판례 보게 되면 부모가 누구야? 부모가 부모의 친구의 보증을 사요. 그렇죠? 부모가 친구의 보증을 사요. 이것은 뭐가 아니다? 이해상반 행위가 아니다. 이 판례죠. 그렇죠? 이거 헷갈릴까봐.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볼게요. 이해상반 행위도 뭐냐면 금지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부모는 대치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상반 행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무슨 판례? 부모가 친구의 보증을 사요. 이것은 뭐다? 이해상반 행위가 아니다. 이 판례죠. 그럼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누가 이긴 거야? 부모가 이긴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건 아니라 보고 있자. 까지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정리하겠습니다만 요 상대방은요. 그럼 여기도 이제 보니까 부처형대 취임이 있었고요. 여기는요. 대치동이 있었죠. 요 기억나실까요? 요 상대방은요. 하나, 둘, 셋. 최, 철, 거, 사죠. 최고, 철의, 거절, 사기꾼.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미승년자는 뭘 정리하시면 돼요? 부처형대 취임. 이 부모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치동. 그렇죠? 대치동 이해상반행위까지 기억하시고 상대방 뭐예요? 곧 뒤에 하겠습니다만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사술.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미성년자 나올 것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최초 과정 뒤에서 하실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제한력자 중에 한 명인 미성년자에 대해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은 피성년 후견인 여기를 정리하죠. 피성년, 피한정, 피특정 이들이 다 요건이 다르죠. 이 세 가지 요건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드렸어요? 피성년은요. 하나, 둘, 셋. 질장노지 해드렸어요.
25페이지 밑에 보이시죠? 질병, 장애, 노령. 제일 뒤에 하나, 둘, 셋. 지속 이거죠. 그래서 피성년은요. 질장노지죠. 피한정은요. 질장노부죠. 기억나시나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것.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또 꺼내요? 피성년이면 뭐라고요? 얘는 지속적으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질장노치인데 이런 질병, 장애, 노령 등등의 사모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나오는 거죠. 안 돼요. 시성년은요. 피성년은 표현 이상한데 좀 너무 심하게 아파 안 좋으신 거야. 따라서 질장노치 기억하시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26페이지 이것들이 다 이제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26페이지의 구조 보시게 되면 질장노지죠. 질장노치 나왔었고 중요한 것은 이 항 보시면 의사를 고려한다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의사를 고려하지만 그 사람이 전 가기 싫어요. 저 이거 안 받을 거예요. 판단. 그렇다고 해서 안 받아줘요? 심판 안 해요? 아니죠. 고려만 할 뿐이에요. 그렇죠. 포인트 중요하죠. 그다음에 보자면 중요한 또 가끔 나오는 게 이 성년 후견은요 가족관계 등록부가 아니고 어디에 후견 등기부 여기에 동그라미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부 X 후견 등기부 동그라미 이것도 가끔 나와요. 알아두셔야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기존의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에 대해서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종전 항정 후견 특정 후견에 대해 종료 심판한다. 중요한 포인트 종료 심판 동그라미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케이스에 예컨대 피한정과 피특정 후견에 대해서 종료 심판을 하고요. 뭐로써 피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그렇죠. 그럴 경우는 한정 후견과 특정 후견에 대해서 종료 심판한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것도 시험 나왔었으니까요. 포인트는 이제 행위 능력이에요. 요건에서는 이제 질장노지하고 고려 이것들이 어디에 후견 등기부에 공시된다. 이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행위 능력 관련해서는 이게 시험 자주 나오죠. 왜 그럴까요? 깜빡할 수 있어요. 그럼 저 피성년 후견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 뭐냐면 저 후견인 저 동의받고 왔어요. 그럼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죠? 이 포인트 뭐냐면 피성년 후견인은요. 얘는 뭐냐면 얘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성년 후견 동의가 있었다 해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얘는 그냥 취소할 수 있는 애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통 오답 지문을 구성해요? 피성년 후견인인데 동의받았다.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중요한 포인트. 하지만 예외적으로요. 요것들이 이제 예외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의 법의 흐름을 좀 보신다면 옛날엔 여러분 이 전에는 제한역자가 아니고 무능력자였었어요. 그렇죠? 그 제한 권리 행위는 무능력자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뭐였냐면 금치산자는요 일을 못했어요. 할 게 없었어요. 다 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민법이 이제 반성을 한 거죠. 야, 금치산자 하더라도 모든 행위를 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외적으로는요. 어떻게 했어요? 1.1.2죠. 1.1이 뭐예요? 1.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해서 일정한 한도에서는 예외적으로. 두 번째 1은 뭐예요? 일용품이요. 이 두 가지죠. 됐죠? 따라서 성년 후견이라도 예외적으로 하나, 둘, 셋, 1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게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만약에 민법이 만약에 여러분께서 주관식이라면 손으로 책 써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객관식은요 눈에만 딱 바르시면 돼요. 따라서 성년 후견 같은 경우는 질장노지 두 번째는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고 동의 필요했다 없다? 없어. 동의가 나올 게 없어요. 그다음 중요한 건 1.1이라고요. 이는 뭐라고? 가정법원이 일정 부분은 허락해 주거나 두 번째는 일용품이거나 이럴 경우는 뭐 할 수 있어? 동의가 아니고 취소하지 않고 유효하게 행위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들이 중요한 포인트. 자, 성년 후견의 종료 여러분. 종료. 자, 같은 경우는 종료 심판이 필요해요. 그냥 증상이 나아졌네. 잘 됐네. 이게 안 돼요. 반드시 시작할 때라든지 끝날 때 모두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자, 27페이지 보시면 이제 피한정 나왔죠. 다시 한번 피성년과 피한정 잘 구분하셔야죠. 피한정은 하나, 둘, 셋, 질장노부죠. 그렇죠. 질장노부 뭐가 부족한 사람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12조의 2항이 재밌죠. 12조 2항 보게 되면 한정후견 같은 경우도 9조 2항을 준용 나왔었어요. 흘끗 보게 되면 잘 남지 않아요. 한데 이게 바로 뭘까? 바로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이 문제이기 때문에 밑에도 딱 고려 쓰시고 둘 다 뭐 하셔야 돼요? 고려를 하셔야만 돼요. 행위능력은 다르죠. 행위능력은요. 13조 가서 1항 보시면 피한정 후견이 한정 후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피성년 후견은요. 원칙적으로 너 혼자 하지 마. 하지만 예외적으로 너 혼자 할 수 있는 걸 줄게. 이거라면 피한정은요. 원칙적으로 너 혼자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부분은 너 혼자 하지 마.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서로 간 뒤바뀌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13조 1항이 바로 그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너 혼자 할 수 있는데 요것만큼은 너 동의받고 해.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항 가시면 2항은 뭐 크게 볼 거 없고 3항 한정 후견이 동의를 필요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의 이익을 침해될 염려에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할 때는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의 청구에서 한정 후견의 동의에 가름한 허가를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일정 부분 동의를 하라며 받으라며 알았어 했는데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버리면 또다시 피한정 후견인의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동의를 받으러 왔는데 안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럴 때는 가정법원 가서 저 동의 좀 해주시오 라고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4항이요. 네, 한정 후견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 후견이 한정 후견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너 법률행위를 유하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일정 부분은 동의받고 해. 이거죠. 따라서 동의를 안 받으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성년 후견인들이 한정 후견이 동의를 안 해줘. 그때는 어디 가서 그냥 계속 참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 가서 저기요 저 동의 좀 해주시오 라고 말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것은 피한정, 피성년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했지만 둘 다 뭐라고요? 일용품은 서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건 건들지 않아. 다만 피성년은 원칙이 안 되고 예외적으로 일부만 돼. 피한정은 원칙이 되는데 일부만 안 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역시 한정 후견 종류에도 심판 따르고요. 피특정 후견인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질장도 나왔었고 여기는 일시적인 거죠. 질장도 1이 된 거죠. 포인트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능력자다. 원칙적으로 일반 능력자다. 완전 행위 능력자다. 이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 정리하시면 되죠. 따라서 여기는 26, 27, 28쪽은요. 제가 조문 위주로 읽어드렸죠. 왜 그럴까? 여기는 조문 위주로 보통 문제가 구성되는 거니까. 따라서 조문이 나온 것은 조문이, 아까 말씀드린 신의칙이라든지 이쪽은 판례가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문제 더 나올 거예요. 어딜까요? 그게 바로 어디죠? 29페이지에는 제한력자의 상대방 보호죠. 여기는 한 문제 나온 파트죠. 알아두셔야죠. 자, 제한력자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까요? 여기는 제한력자가 나왔었고요. 여기는 대리인 등등 있었고요. 여기가 상대방이었죠. 이렇게. 상대방 항상 당하기만 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에서는 뭘 줬어요, 여러분? 최, 철, 거, 살 준 거죠. 자, 15조 최고권입니다. 이거죠. 야, 너 뭐야? 너 미성년자였어? 이거죠. 이거 진짜. 저기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취소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15조 1항. 제한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력자가 능력자가 되는 이게 포인트죠. 그죠?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 보통 15조의 내용은 여러분 보통 사례로 많이 구성되는 거죠. 예컨대 갑일병이 등장했었다. 뭐 갑은 미성년자다. 을은 상대방이다. 그럴 때 을은요. 상대방은 제한력자 능력자 된 후에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뜻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취소권을 한마디로 뭐냐면 최고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는 말은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뭘 놓치냐면 제한력자가 하나, 둘, 셋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한 달 이상 기간 정해서 이 말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걸 놓칠 때 많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가 거래를 하고 나서 그 미성년 상태한테 상대방이 가서 야, 너 할 거야 말 거야. 이건 안 돼요. 능력자가 된 후에 한 달 이상 기간.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그런 다음에 능력자가 된 사람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을 때는 추인하는 걸로 본다. 이거 다 중요한 포인트죠. 그 능력자 되었죠. 그런데 발송하지 않아요. 뭐를 확답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하는 거 봐요. 무효로 본 거죠. 추인하는 걸로 본 거죠. 잘 보신다면 왜 그러냐면 얘가 벌써 뭐가 됐어요. 능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자가 됐으니까 법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너 보호해줄 필요가 없구나 한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우리가 널 보호해주렸던 것은 네가 어려서 그랬어. 그렇죠?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어. 근데 그것을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내가 관여하지 않을게. 그래서 말 없으면 하나 둘 셋 뭐로 본다? 추인으로 본다. 됐죠? 이것과 더불어서 확답 발송하지 않는다? 무슨 주의죠 여러분? 발신주의자. 발신주의. 그래서 의사표시 뒤에서 해드리겠습니다만 예의적인 발신주의죠. 예의적인 발신주의. 몇 번씩 해드렸어요 여러분? 노래 한 번 더 해볼까? 시작.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 해드렸지? 딴딴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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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바로 발신주의죠. 딴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노래 한번 해볼까? 시작. 딴딴 15조 딴딴딴 131 딴딴딴 445 딴딴딴 해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발신주의 할 때 또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놓게 되면 머릿속에 훨씬 더 이제 기억하게 되죠. 이것이 발신주의야. 뭐 할 때 그냥 남들이 비웃더라도 우리 노래 불러요. 딴딴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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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조 131 445 531 이렇게 하신다면 돼요. 근데 요거는 어쨌거나 채권 얘기다 보니까요. 그죠? 뭐 다른 점에서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15조하고 130만 아셔도 괜찮지만 혹시 몰라서 알려드렸어요. 따라서 15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렸죠. 뭐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이제 봐요. 최고할 수 있느냐? 그쵸. 최고는 뭐냐면 자 보신다면 첫 번째 뭐냐면 이거야. 최고는요.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계약할까 말 거야? 이거는요 여러분. 선이든 상대방의 선악 굴문하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선의도 할 수 있고 악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최고는 선악 불문하고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뭘까요? 능력자가 된 후에 능력자가 된 후 1개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능력자가 된 후 1개월 중요했죠. 무슨 주의 여러분? 발신주의죠. 그렇죠. 만약에 그 상태에서 연락이 없게 되면 뭐로 본다? 추행을 본다. 이게 15조 내용이 되는 거죠. 선하게 할 수 있어요. 후에 1개월이고요. 발신주의이고 추인이에요. 이렇게 끊어서 정리를 해놓으셔야지만 잘 보여요. 그다음에 16조죠. 16조 정리해드린다면 철회권과 거절권이죠. 이게 포인트를 보셔야죠. 철회권, 거절권 이게 언제일까 이거죠. 이 미승연자의 관계가요 뭐일 수 있어요? 계약일 수 있겠고 단독행위일 수 있겠죠. 계약은 철회권이고요. 단독행위는 거절권이죠. 자, 계약은 철회권이에요. 자, 이럴 때냐 이거죠. 야 뭐야? 너 미승연자였냐? 이거죠. 야 나 안 할란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요. 따라서 철회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만? 선의일 경우만 가능하죠. 악일 땐 쓸 수가 없어요. 최고권 같은 경우는 선일 때도 악일 때 쓸 수 있지만 요 철회권은요 선일 때만 쓸 수 있죠. 악일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거절권은 뭘까요? 거절권은 선악에서 다 가능해요. 그럼 왜 그럴 거냐면 얘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거절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단독행위는요 내가 미승연자한테 받는 거야. 그건 일방적으로. 내가 제 미승연자 알았어. 근데 내가 동의한 것도 없이 일방적한테 쏘아 붙이는 거야. 의사 표시를. 이게 단독행위죠. 그 정도에서 내가 알든 모르든 건 나는 권리 행사할 수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선이든 아니든 이 을이 선이든 악이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주 시험 잘 나온 파트들이죠. 그 다음에 이 거절의 상대방은요 누구에게도 제한 능력적에도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이 대상은요 철회권 거절권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도 야야 너랑 거래 안 해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기는 뭐가 없어요. 뭐가요? 미승연자가 뭐 1년 뭐 능력자가 된 후에 이런 말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 앞에는 최고권 같은 경우는 계약을 이행할지 묻는 거고요. 얘는 뭘까요?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15조와 16조 차이가 바로 뭐냐면 능력자가 된 후에 물어야 되느냐 지금 할 수 있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5조에서 능력자가 된 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예요. 반면에 철회나 거절은요 끝나면 되거든요. 끝내면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언제든지 상관없이 끝낼 수 있죠. 17조입니다. 제능력자의 취소권 배제. 이 말이 뭐냐면 사술. 옛날에 사술이라는 표현이 썼기 때문에 제가 채철 거사했는데요. 한번 속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뭘까?
정의해보자면 첫 번째 여기서 속인다는 의미는요 단순하게 저 미성년자예요 저 성년자 이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기만을 해서 날 속이게 되는 거지. 단순하게 저 군대 갔다 왔어요 저 사장이에요 이런 말로는 사수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 나왔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항이 중요하죠. 자, 이항이 뭐가 없어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사술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나 능력자예요. 능력자예요. 이럴 경우라면은 미성년자든 피성인 후견이든 피한정 후견 다 포함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항 같은 경우는 뭐야? 저 동의를 얻었어요. 근데 누군데? 저 성년 후견인이요. 자, 피성년 후견인이요. 근데 뭐 얻었다고? 동의 얻었다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가 있더라도 유효한 법률을 낼 수가 없죠. 그다음에 그 문제에서 보통 어떻게 내요? 피성년 후견인은 갑이 그렇죠?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기만하여 이렇게 등장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17조 대상되지 않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역시 판례보다는 조문 위주로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는 거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럴 경우라면 네가 날 속였지? 그럴 경우 뭐 할 수 없어? 그때는 취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 역시 뭐냐면 선이 악일 경우에서 어디만? 선의자만 인정되죠. 선의자만 인정되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 이것들이 바로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했지만 제한 능력 관련돼서는 요건 등등하고 그런 다음엔 그다음에는 최초의 거사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더 이어서 쭉 하겠습니다만, 이어서 민총 쪽은 여러분 아무래도 이 앞쪽에서는 판례도 판례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조문들이 이제 좀 법인까지는 조문이 중요한 파트니까 조문들 위주로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부자 실정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